자, 오늘은 Evolution of Birds, 조류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Did dinosaurs evolve into birds? 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라고 이런 개념은 많은 분들께서는 좀 생소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처음 들어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 특히 어린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많이 접하고 익숙한 그런 개념입니다. 특히 뭐 아이스 에이지 5에서 다이노버즈 뭐 이런 거, 뭐 주라식 파크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교과서나 이런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공룡의 가계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클레이도그램이라고 그러고 뭐 어떤 분 Tree of Life 뭐 여러 이름 나오는데 결국 진화 계통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bird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공룡의 가계 계통수에 이렇게 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다. The dinosaurs are not extinct. The colorful and successful diversity of the living birds is a continuing expression of basic dinosaur biology.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새가 공룡이다. 뭐 그러니까 새가 공룡으로부터 진화했다가 아니라 새가 공룡이다. 아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도 이래요. Birds are the last of the dinosaurs. Tiny velociraptors with wings, devouring defenseless wiggly things and nuts and fish and other birds. They get only worms. And have you ever watched a chicken eat? They may look innocent, but birds are, or they are vicious. 뭐 이렇게 닐 가이만이라고 그러는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vicious birds, dinosaur. 얼마나 vicious한가요? 귀엽고 참 얘네들이 잘 자라면 우리가 맛있게 먹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예,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공룡을 먹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조류가 colorful diversit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맞아요. 조류들을 보면은 굉장히 색깔도 다양하고 뭐 같은 종 안에서도 다양하고 예, 이런 모양도 다양하고 부리의 크기나 그 디자인이나 그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종달새 같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독수리, 예, 독수리나 이런 것들은 활공이라고 그러죠. 예,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날 수 있는 그런 조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플라멩고, 예, 한 다리로 서서 자죠. 굉장히 밸런스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뭐 아울 같은 거는 이제 부엉이 같은 거는 그 야행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력도 좋고 밤에 그리고 고개가 이게 목이 굉장히 짧지만 180도 이상 거의 270도까지 거의 목이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flexibil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뭐 제비, 허밍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동네에도 굉장히 많은데 날 때 이렇게 벌새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벌새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옆에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은 이렇게 붕붕 소리가 나요. 벌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날갯짓을 1분에 한 70회, 1초에 70회, 그리고 1분에 1260회 정도 이렇게 날 수 있는 굉장히 작고 또 작기 때문에 또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메타볼리즘도 굉장히 빠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새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구조적, 기능적 차이를 가진 그런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분화되었고 어떻게 진화되어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조류의 진화, 조류 내에서의 진화, 개통수, 그리고 어떤 조류가 어떤 조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냐, 거기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과연 그렇다면 공룡이 새로 진화했는지, 또 어떤 근거로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또 공룡이 새로 진화한 것뿐 아니라 새가 공룡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밍버드와 그런 공룡의 이런 차이점을 보면서 참 얼마나 비슷하길래 어떤 근거로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많은 새들이 여기 앵그리 버드가 있는데 같이 모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앵그리 버드 많이 안 하시죠? 그래서 일단 공룡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룡의 가계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라인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라인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특히 그 새는 여기는 이제 공룡에서 조류를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 공룡 내부 전체의 가계도가 얼마나 잘 정립되어 있는지, 특히 티라노사우루스가 과연 그러면은 어떤 조상을 통해서 여기 다이노사우리아라고 하는데 누가 과연 공통조상이며 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어떻게 굉장히 다양한 공룡들, 트라이세라톱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분화되어 왔는데 이 과정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조상들, 얘네들이 가계도면은 공통조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게 누구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시카고 대학 굉장히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대학 중에 하나인데, 대학이죠.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펄 소레노라고 고생물학자, 공룡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rever we try to put Tyrannosaur in the phylogeny of the branching history of the theropod dinosaurs, they have a long missing record, and we are going to find the record on one of those days. 그러니까 결국 있는데 못 찾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건 과연 없어서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있는데 못 찾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있는데 못 찾았던지 아니면 없어서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같은 분이에요. 펄 소레노가 만든 패밀리 트리,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새가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티라노사우루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되게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분이 그래도 정직하게 이 패밀리 트리를 그렸는데, 빨간 선을 보면은 temporal range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화석 기록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라식 피리어드가 여기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크리테이시어스가 있고 주라식 전에는 트리아식 피리어드가 있는데, 그래서 주라식 피리어드를 보통 이제 공룡이 많이 진화했고 공룡이 전성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빨간 부분은 실제 화석이 발견된 것, 그리고 이 점선은 temporal range based on fragmentary evidence, 별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파란 선은 missing ancestral line. 그러면은 파란 선을 보면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공통조상을 연결해주는 이 라인들이 공통조상의 자리에 있어야 될 화석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inference, 결국은 inferred relationship, 이 점선은 inferred relationship, 요런 점선들, 얘네가 관계되어 있다,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점선들은 inferred relationship,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imagination. 결국 이 공룡의 상상도는 스스로의 주장에 의해서 이게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종류대로
화석들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새가 여기에서 이제 주라식 말기에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리아식 기에서도 발견된 그런 현대적인 조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른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From my reading of the fossil record of dinosaurs, no direct ancestor have been discovered for any dinosaur species, unless my list of dinosaurian ancestors is an empty one.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이노서의 그 공룡의 조상은 그 리스트가 없다. empty, 비어있다. 예, empty on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들에 해당하는 이 라인에 해당하는 공통 조성을 그리고 서로의 relationship 그런 진화론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 선은 그냥 선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화석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과서에 이렇게 있어도 전문가들이 공룡에 있어서 특히 공룡 진화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공룡 계통수에 여기에는 이제 다이노사우루스고 거기랑 이제 다이노사우루스랑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프테로사우루스로는 테라노돈 혹은 테로사우루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날아다니는 공룡 비슷한 이런 파충류에 속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조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테라노돈도 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육지에 있던 동물이 양서류, 파충류 이렇게 진화해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육지에 있던 파충류가 또 어떤 육지에 있던 파충류가 어떻게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날기에 적합한 테라노돈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일단 공룡의 가계도를 먼저 지금 살펴보기 때문에 테라노돈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날개가 굉장히 길죠? 예. 그리고 그 해부도를 잠깐 보면 날개 이거 윙 멤브레인을 지탱해주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손이에요. 손이고 요게 손가락, 첫 번째 엄지, 검지, 셋째, 넷째, 이게 넷째 손가락이 이렇게 길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넷째 손가락이 주로 이 윙 멤브레인을 받치고 있어요. 예, 지탱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후보가 되는 육지 동물이 테라노돈으로 진화를 했다면 이런 서서히 변하는 구조적인 중간 단계 다르위니안 에볼루션은 기본적으로 gradual change, 유전적으로 그 뮤테이션과 뭐 내추럴 셀렉션을 통해서 수백만 년을 거쳐서 서서히 변하는 왜냐하면 육지에 있는 동물이 갑자기 이렇게 날 수 있는 동물을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그런 천천히 점진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변화를 이런 육지 티커돈트나 뭐 어떤 그런 육지 파충류로부터 서서히 변해야 되는데 그 어떤 육지 파충류도 네 번째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길어지고 있는 과정 그리고 막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있는 불완전한 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화의 이런 전문가들 특히 독일에 있는 그런 독일에서 이런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We know only little about the evolution of Pterosaurus.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진화, 프테로사우루스의 진화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 The ancestors are not known. 알려지지 않았다. When the pterosaurs first appear in the geological record, they were completely perfect. 완전히 완벽한 모습으로 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They were perfect pterosaurs.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Dr. Peter Wallenhoff라는 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As for the ancestor, the possible ancestor of pterosaurs, they are only theories, 이론, 아까 상상, 예, inference, hypothesis of course. In fact, it is a mystery. Which group of reptiles prior to the Triassic might have given rise to the pterosaurs? 그러니까 공통 조상에 대해서 모를 뿐 아니라 그게 누구인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스테리. 예. 그래서 선으로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박물관 이 그림은 이제 시카고 필드 뮤지엄에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돼 있는데 뭐라고 써요? Common Ancestor라고 써 있는데 이게 identify 되지 않은 거예요. 미스테리. 그리고 이 라인들도 사실은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 찾아보면은 실제 존재하는 화석들은 각각의 종류들은 이렇게 많이, 특히 조류 화석이 굉장히 많이 20만 이상 이렇게 발견이 되었죠. 티라노사우루스는 78개, 예, 사우로파드는 287개. 이렇게 각각 특징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룡들은 많이 발견이 되는데 공통조상들, 이런 사우로파드의 공통조상, 티라노사우루스의 공통조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예. 한번 생각해 보신 문제고, 이런 것들은 많은 진화론자들도 정직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진화론자였던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분이 많이 이제 quote되고 있는 내용인데, The extreme rarity of transitional form in the fossil record persists as a trade secret of paleontology. Evolutionary trees that adorn our textbooks have data only at the tips and nodes of their branches. The rest is inference. 또 나오죠? Inference. 예, inference. However reasonable, not the evidence of fossil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공룡의 가계도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스티븐 제이 골드는 전체적인 그런 진화의 계통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공룡 내부에 대해서 가계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진화론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은 공룡과 조류의 연결 단계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할까 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것은 이제 시조새, Archaeopteryx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시조새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발표된 조류와 파충류의 중간 단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조새는 1860년에 최초에 발견되었어요. 1860년이 어느 해죠?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출판했죠. 그래서 그 종의 기원이 출판된 바로 다음 해, 그리고 그 발견된 한 3년 후에 1963년에 리처드 오웬이라고 이제 공룡을 처음으로 명명한 다이너소라는 말을 만들어낸 리처드 오웬이 이제 1963년에 이렇게 거의 완벽한 시조새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웬이 발견했을 때는 오웬 자신도 시조새를 그냥 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류라고. 그런데 1868년에 한 5년 후에 그 토마스 헉슬리라고 이제 다윈의 불독이라고 알려진 토마스 헉슬리가 최초로 이제 조류가 공룡으로부터 진화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조새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깃털과 같은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임프레션이 남아 있죠. 예. 그래서 토마스 헉슬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시조새가 처음에는 이제 뼈와 이렇게 깃털 인상밖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조새가 공룡과 이제 조류의 이런 연결 단계다, 미싱 링크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런 상상도가 많이 그려졌어요. 반은 깃털로, 반은 비늘로 덮여져 있고, 뭐 공룡과 같은 거의 모습을 하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발톱이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최초에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밝혀진 시조새의 특징은 그 이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과학자들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실제 밝혀진 특징은 크기가 약 30cm다. 그러니까 까마귀 정도 크기인 거죠. 그리고 색깔도 알려졌어요. 왜냐하면은 화성 안에서 이런 멜라닌이라고 하는 그런 색소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은 멜라닌 같은 경우는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유기 화합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게 에너지 준위가 높다 그러나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부서지는 스스로 부서지는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수천만 년이나 지속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대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검은색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온몸이 깃털로만 둘러싸여 있다. 이게 이제 또 밝혀졌죠. 그리고 날 수 있는 flying feather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flying wing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가슴 근육이 부착될 수 있는 이제 wishbone, 조류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wishbone이라고 하죠. 이렇게 닭 먹다가 이렇게 게임하는 그런 뼈를 시조새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호흡기도 알려졌다고 그러는데 파충류, 그러니까 파충류는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포유류랑 비슷하게 횡격막 같은 구조가 있고 이렇게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는 그런 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호흡기가 아닌 조류의 호흡기를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잔가지에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닭처럼 횃대 같은 데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perching bird, 그런 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이빨, 발톱, 꼬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특징들을 종합했을 때 많은 진화론자들이 이거는 중간 단계라기보다는 조류다. 좀 특이한 조류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빨, 발톱, 꼬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많은 다른 조류들이 이런 것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멸종된 새들에 대해서 특히. 근데 꼬리나 특히 이런 것들은 파충류와 조류의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시조새는 조류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시조새에 대한 그런 인터프리테이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 그리고 상상도들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82년도에 시조새만을 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왜냐면 독일에서 시조새 화석들이 또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시조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half bird, half reptile, 그러니까 반 파충류, 반 조류도 아닌 완전한 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조류에 있어서 대가인 앨런 퍼듀시아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93년 사이언스지에 아르키오텍스는 제목이 논문을 냈는데 1993년도에 사이언스지에 Archaeopteryx Early Bird Catches a Can of Worms라는 제목의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Paleontologists have tried to turn Archaeopteryx into earthbound, feathered dinosaur, but it's not. It is a bird, a perching bird, and no amount of paleobabble is going to change that.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컨퍼런스의 발표와 일치하는 일관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그런 공룡들, 새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룡들이 무엇인가? 그 시조새가 완전히 새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공룡이 그 공룡과 새의 중간 단계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처음 주장된 것이 1868년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컴포그나서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기 어떻게 읽는지 여기 나와 있네요. 컴포그나이서스 컴포그나이서스라고 하는 그런 공룡인데 이게 옆에 사이즈로 보면 쥐가 이만하고 2feet가 이만하니까 닭보다 좀 큰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공룡인데 토마스 헉슬리가 처음에 그렇게 1868년에 이 공룡이 바로 시조새의 조상이고 모든 조류의 공통 조상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많은 경우에 이 공룡들이 시조새랑 동일 지층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들어서
진화론자들도 많이 이거를 지적을 했어요. 그럴 수 없다. 이게 공통조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13년에 로버트 붐이라는 그런 진화론자가 약 2억 3천만 년이 되었다고 하는 유파케리아라고 불리는 스티커던트에 속하는 그런 공룡을 모든 공룡과 새의 공통조상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상상도인데 그 이론이 그 발표 이후에 50년 정도 prevailing view 라고 이제 주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1970년대 이후에 뭐 다른 이론이 또 발표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이론도 진화론자들 사이에서 폐기된 그런 구식으로 이제 여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970년에 존 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데이노니쿠스라고 하는 공룡이 이제 새와 공룡의 새의 조류의 공통조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데이노니쿠스는 다 자라면 길이가 뭐 3.5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해요. 꼬리부터 머리까지. 그래서 키는 약 1.5m, 150cm, 몸무게도 150파운드 이상 나갈 수 있는 뭐 물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성체가 되면 이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짧은 앞다리를 가지고 있고 티라노사우루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팔이 입에 닿지도 않아요. 그리고 손에는 세 손가락, 예, 그렇죠? 발에는 세 발가락, 그리고 가운데 발톱은 크고 이제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노니쿠스라는 그 말의 뜻이 terrible claw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공통점은 새랑의 공통점은 뭐 두 발로 서고 있다. 그리고 새도 발톱이 세 개고 뭐 공룡도 발톱이 세 개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유사성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조류와 공룡의 좀 공통점이 좀 일반적인 공통점이 좀 있긴 한데 일단 공룡을 크게 두 부분으로 두 분류군으로 나눌 때 일단 조반류와 용반류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엉덩이 뼈의 그런 구조와 이런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큰 조반류와 용반류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조반류는 그 말의 뜻대로 단어의 뜻대로 조류의 엉덩이를 가진 종류, 그리고 용반류는 도마뱀의 엉덩이를 가진 종류,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엉덩이 뼈는 장골, 일리움이라고 하는 장골, 그리고 이스키움이라고 하는 치골, 그리고 펠비스라고 하는 좌골, 이 세 개의 부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골이 용반류와 같은 경우에는 앞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골과 반대되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뱀도 파충류도 많이 도마뱀 같은 파충류도 많이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장골은 여기 있고 조반류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치골과 좌골이 같은 방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조류의 그런 엉덩이랑 비슷한 그런 공룡들은 조반류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조류의 엉덩이를 하고 있는 공룡이 조류로 진화했겠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놀랍게도 진화론자들은 조반류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반류 공룡들은 트리세라톱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물이라 앵킬로사우루스나 뭐 스테고사우루스 뭐 이런 것들처럼 네 발로 기고 그리고 조류로 진화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특화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뿔도 나고 뭐 이렇게 뾰족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게 exotic 공룡이라고 하죠. 예, 이런 굉장히 특화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이런 것들도 다 조반류예요. 그래서 이런 공룡이 조류가 됐다라고 하면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구조들이 엉덩이 빼고 나머지 구조들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외형이 두 발로 서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반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데오니노쿠스 같은 그런 공룡에다 깃털을 좀 달면은 그래도 새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데이노니쿠스와 같은 세라포드 다이노스가 새의 조상으로 이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예, 새도 뒷다리만 으로 걷고 있죠. 그리고 손가락이 3개. 물론 다른 골격의 유사성도 얘기를 해요. 어떤 세라포드 다이노스도 뭐 아이서킷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트리터, 팁토로 이렇게 걷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예, 다른 포유류나 파충류 그리고 양서류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단지 뭐 조류와 공룡의 공통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예, 우리가 오늘은 과연 이 세라파 다이노스가 얼마나 공룡과 아니 조류와 비슷하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 또 해부학적 그런 유사성과 차이점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외형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충류와 조류에 있어서 몸 안에 이제 메타볼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조금 이제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도서믹이라는 말과 엑소서믹이라는 말이 있어요. 엔도서믹은 그 body heat을 그 generate 하는 거예요. mainly gain heat through their own heat.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그런 연료들을 태워서 탄수화물이나 뭐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태워서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동물들을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ectotherm이라는 말은 몸의 그런 온도를 체온을 주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위가 뜨뜻해지면 몸도 뜨뜻해지고 뭐 이런 예, 동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호메오서믹이라는 또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척추동물 중에서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굉장히 narrow range 굉장히 이렇게 좁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죠. Independent of external temperature. 그러니까 사람도 36.5도 정도 되는 그런 체온을 밖이 춥던 덥던 이런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예,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homeothermic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조류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homeothermic ectotherm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자기의 몸의 온도를 스스로 generate 하고 그리고 narrow range에 이렇게 regulate 하는 그런 동물인데 주로 이제 많은 조류들은 106도에서 110도 이게 파렌하이트인데 106도에서 11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메타볼리즘도 좀 높고 그리고 많은 그런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다른 그러니까 포유류와 같은 동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그런 레인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존하는 파충류 중에서는 호미오서믹이 없어요. 예, 그리고 엔도서믹도 없고 그렇지만 많은 진화론자들은 공룡이 엔도서믹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호미오서믹이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룡뼈 중에서 이렇게 하버스 계통을 가지고 있다, 하이버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혈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적, 오스티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동심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버스 계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배열이 엔도서름 그런 동물들만의 그런 특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또 따라서 공룡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도서름이다, 흡혈성이다 이렇게 흡혈성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커다란 동물이 흡혈성이든 그 엔도서미건 엑토서미건 이러한 형태의 뼈를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 어류인 참치조차 그 척추궁에 이러한 하버스 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버스 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흡혈성 동물의 그런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증거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코어했던 앨런 파두시아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There has never been, nor is there now, any evidence that dinosaurs were endothermic. 예. 그런 하버스 계통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증거는 과거에도 없다. 공룡이 흡혈성이었다고 하는 증거는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다. 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엔도서믹, warm blooded animal이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는 nasal concha라고 하는 그런 구조예요. 다른 말로 turbinate bone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몸의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동물들은 특히 바깥 공기가 차가울 때 그것이 몸에 들어올 때 그게 차가우면은 바디 힙을 레귤레이트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이 네이저 컨케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제 따뜻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흡혈성 동물들은 다 이런 것들을 네이저 컨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룡은 네이저 컨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네이저 컨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공룡이 뭐 살아있고 우리가 그 체온을 재면은 물론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역사 과학의 영역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퍼런스에 의지를 해야 되고 상상에 의지를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역사 과학의 그런 한계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 상태로 우리가 과연 그런 공룡의 구조와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을 살펴보고 그리고 화학적인 증거와 이런 다른 해부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조류들은 이렇게 뼈에 이제 조류의 해부학적 모습을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할 텐데요. 많은 조류들은 이 뼈가 이 무게가 깃털의 무게보다 가볍습니다. 예. 이런 가벼운 무게와 경도는 그 이유는 많은 뼈들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 조류에 여기 보면 cervical vertebrae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게 목 주위에 있는 척추, 그 thoracic 가슴에 해당되는 그런 vertebrae 그 척추는 융합이 되어 있어요. 퓨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 뼈도 이렇게 보면은 일리움, 이스키움, 퓨비스 세 개의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융합이 되어서 신세이크럼이라고 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장골, 치골, 좌골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구조적으로 단단하면서도 이제 가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의 뼈는 안에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는데 이거를 이제 pneumatic avian bone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강하면서도 가벼운 그런 구조를 갖기 위해서 안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구멍이 이제 또 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물론 무게를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호흡을 할 때, 예, 호흡을 할 때도 이런 그런 에어 파켓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제 조류의 호흡기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류의 호흡기는 이렇게 폐가 중간에 있고 그 주변에 에어색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에어색들이 아까 말씀드린 뼈에 그런 뉴메릭 본에 구멍이 숭숭 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류의 호흡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런 많은 에어색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이 에어색들에서는 산소 교환 그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
reptilian lung은 좀 달라요. 예, 여기 횡격막 같은 구조가 있고, 예, 횡격막 같은 구조가 있고, 폐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좀 검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폐고,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에어색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다. 예. 가장 큰 게 이제 abdominal air sac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크고, 그래서 조류회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들이마실 때 폐로도 가지만 에어색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에어색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에어색은 그렇게 하는데 폐는 그 크기가 변하지가 않아요. 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만 가지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조류의 호흡에 관해서 굉장히 애니메이션이 잘 돼 있는 그런 유튜브 한 3분에서 5분짜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런 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한쪽 폐를 이렇게 보시면은 에어색이 있잖아요. 예, 여기도 에어색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여기도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공기가 들어옴에 따라서. 그래서 인헬레이션, 처음에 공기를 흡입을 할 때 기관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에어색들을 이렇게 부풀리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그러면서 폐로는 한 방향으로만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요. 한 방향으로만. 그리고 폐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내쉴 때, 공기를 내쉴 때, 공기가 이렇게 나갈 때는 에어색이 커져 있던 에어색들이 이제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공기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또 폐 안에서는 이쪽으로만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인헬레이션,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폐 안에서는 일정하게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공기 흐름은 그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되게 이렇게 잘 해주는 그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포유류나 파충류에 비해서. 그리고 폐 안의 공기량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는 날아다닐 때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면은 흉곽이 이제 흉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거기가 가슴 부분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은 공기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일정한 비행 경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에어로다이내믹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폐와 같은 연부 조직은 일반적으로 화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공룡의 폐가 어땠을지를 우리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장각의 굴곡이 매우 잘 보존된 그런 정밀한 후각류 화석을 보면 이 후각류가 새와 비슷한 그런 폐가 아닌 악어와 비슷한 그런 호흡 메커니즘을 가졌고, 그런 횡격막 같은 구조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포유류나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알비올라이라고 하는 그런 폐를 가지고 있어. 끝이 막혀 있는, 공기가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끝이 막힌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류는 페라브론키아이라고 하는 공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그리고 이게 줄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줄이 아니라 관처럼 돼 있겠죠. 관처럼 돼 있는 공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그런 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파충류가 이런 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를 하려면 이런 폐 구조도 중간 단계를 보여야 되는데, 사실 끝이 막혀 있는 알비올라이가 어떻게 페라브론키아이로 한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구조로, 관 같은 구조로 바뀔 수 있겠는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 중간 단계가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 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주머니가 관으로 바뀌는 중간 단계에는 공기가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문제고, 이 문제는 조류의 진화, 특히 공룡과 조류가 이렇게 어떻게 진화했냐에 따라서
이런 구조적인 그런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예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그 다름을, 그런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와 기능적 차이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새가 날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날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닭가슴살, 그 pectoralis muscle이라고 그러죠. 조류가 가지고 있는 그 가슴살이 이 날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근육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새가 날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몸무게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강력한 근육이 있는데, 그런데 근육은 이렇게 수축하고 당기기만 할 뿐 밀지는 못하잖아요. 위로 이렇게 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날개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또 이런 팩토랄리스 머슬과 거의 강력한 굉장히 큰 근육이 필요한데, 이 근육을 날개 위에 놓는 거는 불가능해요. 올리기 위해서. 예, 성난 등 근육 가진 이런 닭 보셨나요? 예, aerodynamically 이게 unsuitable. 예, 이게 놓으면은 안 되죠. 이게 날개 위에.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블럼이 어떻게 이제 solve가 되느냐? 이제 조류에는 이 가슴살 pectoralis muscle 위에 supracoracoideus muscle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근육이 존재합니다. 가슴살 안쪽에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가슴살이 근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쪽에 부착이 되면은 또 같이 이런 날개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근육이 여기에 있는 풀리-like, 그러니까 도르래 같은 구조를 통해서, 예, 그게 트라이오시어 커넬이라고 하는 그 구멍이 여기 있어요. 그 구멍을 통과를 해서 날개 위쪽에 이제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날개가 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예. 이게 마치 이제 돛담배가 이제 트라이오시어 커넬이라고 이제 하는 그 커넬, 요 구멍을 통해서, 예, 근육이 이제 도르래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supracoracoideus muscle이 이게 통과를 해서 날개를 들어 올리게 되는데, 이게 마치 이제 돛담배에서 이제 돛을 올리는 그런 원리랑 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조류 말고는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네, 되게 complicate한 그런 muscle attachment인데, 이런 특별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조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조류와 공룡이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중에서, 조류도 손가락이 3개고 공룡도 손가락이 3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거로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배아학이 이제 많이 엠브리올로지가 많이 발달이 돼서 어떻게 이게 발달 과정이 이제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육상 척추동물은 배아적 발달 과정에서 5개, 인간과 같이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류도 그렇고 수각류 다이너소어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2개가 소멸되거나 뭐 매우 작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조류에 있어서 작아지는 손가락은 1번 손가락 그리고 5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남습니다. 그런데 공룡과 같은 경우에는 4번과 5번이 없어져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전적 발달 과정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그런 문제점인데, 왜냐하면 공룡이 조류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뭐 뮤테이션이나 내추럴 셀렉션을 통해서 4번, 5번을 만드는 그런 유전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망가진 거죠. 그리고 그런데 조류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1번이 소멸하는 거는 쉬운데
이 4번 없어졌던 유전자가 또 뮤테이션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유전적으로 불합리한 그리고 굉장히 확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외형적 유사성과는 달리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해부학적인 모습, 조류의 좀 이렇게 특별한 그런 해부학적 모습을 보면은 무릎이 어디일까? 무릎이 여기일까? 여기가 무릎처럼 보이죠? 무릎처럼 보이는 부분이 근데 이렇게 꺾여 있지 않고 이렇게 꺾여 있네요. 반대로 꺾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새의 발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럼스틱은 이 발목부터 여기가 이제 무릎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드럼스틱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릎은 새의 몸통의 안쪽에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허벅지와 이쪽 이제 허벅지죠. 허벅지와 모든 이제 관련된 근육은 몸 안에 있고 따라서 새는 이 엉덩이부터 걷는 것이 아니라 무릎 아래로 이제 걷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예, 무릎 아래만을 사용해서 이제 걷는 동물이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조류에 있어서는 이제 밸런스도 중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볼 때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 같은 동물은 시속 45마일로 뛸 수 있습니다. 예, 경주마 같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이제 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룡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동물들은 엉덩이 뼈에 이렇게 엉덩이로부터 걷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이 공룡인가 아니면은 조류인가 이렇게 궁금했을 때 이런 구조적인 그런 해부학적인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지오세로 이제 잠깐 다시 돌아오면 손가락도 마찬가지지만 꼬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꼬리, 공룡의 꼬리와 이제 조류의 꼬리 중에서 이제 뼈로 이루어진 보니 테일인 것은 맞아요. 예. 보니, 뼈로 이루어진 그런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공룡과 같은 경우에는 악어처럼 근육이 굉장히 많은 크고 무거운 그리고 힘센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이유는 꼬리가 무거워야 되는 이유는 몸에 또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꼬리가 없다면은 티라노사우루스는 앞으로 그냥 꼬꾸라지게 되겠죠. 예, 무게 중심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근육들이 부착이 돼야 되고 근육이 부착된다는 것은 그 꼬리에 많은 이제 근육이 부착되기 위한 그런 조직들이 그런 구조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일반적인 그런 근육이 부착되는 꼬리들 보면은 neural spine, 뭐 hemospine, 뭐 transverse process, 뭐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그런 돌기들 이런 spine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들이 여기에 부착되고, 뭐 여기에 부착되고, 이쪽에 부착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룡의 뼈를 보면은 꼬리에 이런 돌기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은 꼬리 끝까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육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그런데 조류와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조류의 꼬리에는 근육이 부착되는 돌기들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게 굉장히 날개뼈에 깃털이 직접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꼬리뼈에도 그렇게 깃털이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흔적에 관한 존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뼈로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그 뼈의 기능이나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조류와 파충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예.
돌기가 있지 않고 근육들이 부착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연을 날릴 때 연꼬리가 이제 있는 것처럼 비행을 할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화석으로밖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예,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파충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스케일, 예, 그쵸? 비늘인데 조류와 같은 경우는 예, 깃털로 이제 둘러싸여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깃털이 아닌 이런 비늘과 같은 구조를 가진 파충류가 어떻게, 왜냐하면 비늘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파충류의 깃털은 이게 연결된 구조예요. 그래서 다 연결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뱀이나 이런 것들이 허물을 벗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벗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깃털은 포유류의 털처럼 모공 같은 거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팔로클에서 이렇게 자라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구조이고, 그리고 이 깃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깃털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깃털을 보면 여기 이제 shaft, 기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촉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가지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barbe라고 얘기를 합니다. barb. 예. barbe를 얘기를 하고 이 barbe에서는 barbule이라는 그런 구조가 나가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거는 anterior barbule이라고 얘기를 하고 뒤쪽에 있는 거는 posterior barbule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anterior barbule에 붙어 있는 그런 훅렛, 이렇게 뾰족 뭐라 그러죠? 후크. 예. 갈고리? 예, 갈고리 같은 그런 구조가 posterior barbule에 있는 ridge, 이런 등성이 같은 그런 부분에 이렇게 자크처럼 이렇게 지퍼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퍼처럼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정밀한 구조로 이렇게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비늘이 이런 비늘로 덮여져 있는 그런 동물이 이런 깃털을 만들 수 있는가? 예, 굉장히 큰 구조적인 기능적인 차이를, 엄청난 변화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늘과 깃털 사이에 그런 변화를 설명하지 않은 채 단지 그냥 이 공룡에는 깃털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트랜지셔널 폼이 아니라 좋은 과학적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또 그 깃털을 가지고 있는 그 비행 깃털을 또 살펴보면은 깃털의 배열과 이런 것들이 크기가 다 달라요. 예. 이런 비행 날개를 살펴보면은 배열과 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깃털이 또 빠질 때도 똑같이 빠지고 또 날 때도 똑같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대칭성이 허물어지면은 예, 에어로다이내믹하지 않죠. 또 이렇게 넘어지게 되죠. 또 이런 깃털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따라서 메인테인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 예, 이제 조류가 이렇게 프리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깃털을 고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새가 이제 먼지나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을 깃털로부터 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날 때 조금이라도 무겁거나 한쪽이 무겁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많은 새들이 낮 시간에 깨 있는 동안에 9% 정도의 시간을 이런 프리닝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어떤 새들은 15% 정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이 프리닝을 할 때 꼬리에 이런 꼬리샘이라고 하는, 미선이라고 하는 이런 항문 근처에 프린 글랜드 혹은 유로피지얼 글랜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기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꼬리샘이 존재를 하는데, 깃털에 이제 기름칠을 이제 잘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논문들이 원시 공룡들 뭐 원시 깃털 가지고 있다, 뭐 심지어는 비행 깃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공룡의 피부에 깃털을 이제 갖다 붙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중간 단계는 물론 없죠. 예, 그런 파충류의 피부 조직에서 이런 복잡한 깃털을 가지고, 왜 이런 공룡들이 깃털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이 공룡 수각류의 그런 몸을 가지고 스켈레톤을 가지고 있고 단지 깃털만 있으면 그게 메인테인이 되나요? 유로피지어 글랜드도 없이. 예. 그리고 과연 이 공룡들이 이런 깃털이 존재했으며 비행을 하는데 사용됐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깃털 달린 공룡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깃털 달린 공룡이 존재하는지. 자, 이런 CEO 사르텍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테릭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깃털을 가지고 있다. 여기 봐라. 자세히 보면은 여기 깃털과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원시 깃털, 뭐 프로토페더라고 이제 묘사되는 그런 구조들은 일단 섬유질 모양은 맞아요. 섬유질, 필라멘트.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섞여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크로스 링킹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깃털과 명백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런 섬유들은 진피 조직, 결체 조직의 이제 콜라겐 섬유도 썩으면서 부패하면서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는 것이 많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깃털로서 단정 지을 만한 그런 근거는 없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조류의 전문가 앨런 페두시아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The major and the most worrying problem of the feathered dinosaur hypothesis is that the integumental structures have been homologized with avian feathers on the basis of anatomically and paleontologically unsound and misleading information. 무슨 얘기죠? 예, 그 근거가 견실하지 않다, misleading하다. 예,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시된 그런 5종류의 그런 theropod dinosaur 중에서 깃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된 그런 공룡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Ornithomimosaurus, 그리고 Troodontiidae, 그리고 Oviraptorosaurus, 그리고 Dromaeosauridae, 그리고 Aviidae. 이게 다 패밀리인데, 이런 종류들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발견이 되었는지 하나하나, 물론 이 패밀리에 속하는 많은 이제 종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린솔미모사우리아라는 그런 종을 보면은, 이런 종류 화석 기록에 실제로 깃털이 발견된 적은 없어요. 다 깃털이 있는 것처럼 이런 종류들에서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그림일 뿐이지 화석 기록은 뼈 표면에 깃털이 이렇게 부착되었을지도 모르는 자국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뉘앙스만 풍기지 실제로 깃털이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모양상에 이게 새랑 좀 비슷한, 아까 말씀드린 뭐 앞 발가락이 3개고 뭐 이런 뒷다리로 걸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유사성, 외형적인 그런 유사성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깃털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룡들을 깃털 달린 공룡이라고 부르는 데는 많은 논리적인 비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루돈티에 대해, 트루돈으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공룡들 역시 이런 깃털이 있는 것처럼, 여기 뒤에 이렇게 깃털이 있는 것처럼 이제 상상도가 그려지죠. 근데 published data는 없어요. 예, 깃털이 있다, 깃털이 발견되었다라고 publish된 페이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ssumption인 거예요. just assumption. 트루돈이 이 트루돈도 좀 새랑 비슷한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깃털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한 assumption에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류군이 오비랩토사우리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공룡들은, 이 공룡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꼬리뼈가 퓨전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이 퓨즈 되어 있다는 것은 조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리가 있고 이빨이 없습니다. 이거 역시 조류랑 굉장히 가까운 이 꼬리가 이제 퓨즈된 부분을 파이고 스타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파이고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목 부분과 무릎으로부터 이제 걷는 듯한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비랩토사우루스가 공룡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참 공룡이라고 부르기는 참 애매한. 그리고 또 새에는 그 uncinate process라고 이 갈비뼈 이게 빨간 부분이 이제 갈비 그러니까 립 케이지 흉곽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가 이제 비행을 할 때 폐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그런 크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그것과 맞추어서 흉곽도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uncinate process는 그런 립 케이지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오비랩터는 uncinate process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비랩터 같은 경우에는 깃털도 가지고 있고 꼬리뼈도 조류랑 비슷하고 부리도 조류고 이것도 조류고 다리도 조류인데 왜 공룡이라고 부를까요? 예, 이게 분류에 있어서 좀 이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드로메오사우리디에는 이제 긴 여기에서 화석에서도 보시듯이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잘 발달된 날개를 가지고 있고 꼬리뼈를 보시면은 돌기가 없는 근육이 부착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발달된 그런 깃털 같은 것들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돌기가 없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walking from the knee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아주 많은 그런 조류의 그런 characteristic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발달된 비행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에비에이드는 뭐 시조새 뭐 이런 모든 현대적 조류를 다 이 분류군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에비에이드는 다 조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시조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깃털 달린 공룡을 좀 종합을 해보면 피부 조직일지 모른다. 진짜 깃털은 발견된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떤 공룡들은 그냥 단지 뼈에 깃털이 부착되었을지도 모르는 홈 같은 게 존재한다. 뭐 이런 그런 증거들 이제 실제적인 증거가 아니라 2차적인 그런 증거들에 의해서 추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real feather dinosaur가 발견된 적은 있어요. 완전히 공룡의 골격은 하고 있지만 깃털이 달려있는 그 대표적인 공룡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아르카오랩터 리아우닝겐시스 이게 이제 발표가 됐었죠. 1999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게 아마 헤드라인으로 있죠. Missing Link, Flying Dinosaur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제 헤드라인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이 리아우닝겐시스는 중국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CT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조작된 그런 정황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공룡의 뼈에 다른 동물의 조류의 이제 꼬리를 이렇게 붙여서 서로 다른 이런 조각들을 굉장히 조각조각 정밀하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존하는 공룡이 아닌 만들어진 중간 단계다. 라는 완벽한 그런 깃털 달린 공룡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죠.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나중에
경위서까지 실었어야 됐어요. 2003년 3월에 그 리캔 레터가 이제 퍼블리시가 사실 됐는데 실제로 처음에 이렇게 헤드라인에 나올 때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일면에 나왔지만 그 경위서는 저 뒤쪽에 보이지도 않는 파인 프린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경위서를 읽은 사람은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뭐 많이 알려졌지만 이게 실존하지 않는 그런 깃털 달린 공룡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 real bird, 완전히 현대적인 그런 많은 날개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류가 feather dinosaur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런 다이노스가 프로토에비스라는 그런 조류가 발견이 되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매우 현대적인 그런 조류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날개를 이제 위로 올리기 위한 수프라코라코이디어스라고 하는 이제 도르래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아비스에 대해서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프로토아비스 is a problematic dinosaurian taxon. 물론 뭐 나중에 보면 프로토아비에서 버드다, 뭐 키메라다, 뭐 이런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조류가 어디서 발견됐냐? 트리아식 층, 지층으로 보면은 2억 1000만 년 전이나 되는 그런 층에서 나와버렸어요. 예, 실제로 이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지올로지컬 칼럼을 그 문자 그대로 진화론적 연대에 따라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진화론적 연대가 맞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현대적인 모습을 한 조류가 이 주라식 이후에 크레테이시어스 이후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트리아식 2억 1000만 여기에서 발견이 돼요. 그 얘기는 공룡들이 조류가 됐다고 하는데, 공룡들이 분화가 되는 그 진화가 이루어지는 주라식 피리어드 전에 이미 현대적인 조류가 먼저 발견됐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problematic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하고 이런 화석들의 연대적인 문제도 발견이 되고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 조류가 공룡으로부터 진화했다 에 대한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문제되지 않는 점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수각류 공룡 조류의 조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날개에 적합하지 않은 날개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뭐 입에도 닿지 않는 그런 작은 앞다리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뭐 걷거나 뭐 먹이를 움켜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데 사용할 수는 없던 그런 앞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도 조류의 꼬리와는 달리 긴 목과 이제 커다란 머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길고 아주 무거운 머스큘러 그러한 그런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이러한 디자인을 가진 공룡에 깃털을 그냥 달아놓는다고 해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닭을 먹을 때 우리가 과연 공룡을 먹는 것인가 라는 고민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류는 조류이고, 예, 그리고 공룡은 공룡이다.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고 그 중간 단계는 실존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 중간 단계로 묘사된 것도 이런 부차적인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그런 해석에 의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그런 확립된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테라노돈에 대해서 구조적인 것들을 잠깐 살펴봤고, 우리가 조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날 수 있는 동물이 물론 곤충도 있지만 곤충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겠고요. 날 수 있는 동물 중에 포유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박쥐가 포유류인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박쥐는 포유류입니다. 젖을 먹이는 동물이에요. 근데 날 수 있죠. 예,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의 화석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박쥐의 화석들을 보면은 현대적인 그런 박쥐들과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적인 이런 박쥐들 막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그런 뼈들이 여기 보이시죠? 이 뼈들이 사실은 테라노돈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은 손가락 뼈입니다. 여기가 이제 손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굉장히 몸 길이처럼 길어져서 이런 막을, 비행막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다른 모든 육지동물, 쥐나 뭐 이렇게 박쥐의 조상이 뭔지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Earthbound Mammal이었다면 손가락이 굉장히 짧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이 길어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길어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땅에 기어 있다가 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걸렸을 텐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많은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간 단계가 존재했어야 했을 텐데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런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화론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조적인 측면뿐 아니라 박쥐와 같은 경우에는 에코로케이션이라고 초음파를 쏴서 보는 것입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초음파를 쏴서 뭐 네로 밴드 그리고 브로드 밴드 컬을 해서 프레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초음파를 쏴서 또 그 반사되는 그 음파를 분석을 해서 알 수 있다고 해요. 자, 이게 쉬운 기계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진화를 했는가 물어보면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교과서는 이것을 언급하지도 않지만 왜 언급을 하지 않느냐? The evolution of echolocation in bats has been hard to resolve. 이게 미스테리인데 한번 우리가 풀려고 했는데 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지에 있는 걸어다니는 기어다니는 그런 포유류가 날아다니는 이런 포유류로 진화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갑자기 쥐가 박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를 보여주는 화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New Mexico Museum of Natural History and Science Bad Evolution을 전공한 게리 모건이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There's a 10 million year period of early mammal evolution where you would guess that there would be some sort of bad precursor. precursor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A, B, C, D, E, F 중간 단계들. But once again, nothing. 없습니다. Bingo. They just show up. 박쥐들이 그냥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We don't have any precursor and that's sort of the major problem with bad evolution. Of course. 그쵸? It's that you get this perfectly formed bat that showed up at the earliest time period in the Eocene. Eocene이라고 하는 지지시대에 그 중간 단계 없이 갑자기 그냥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터 비얼이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큐레이터, 박물관 큐레이터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We have no evidence for this evolution, bad evolu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bats appear perfectly developed in the Eocene. 그러니까 많은 박쥐들이 지금의 현대적인 박쥐의 특성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고 날개도 가지고 있고 손가락뼈도 다 길어진 상태, 날개막도 가지고 있는 박쥐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층에. 마찬가지로 그 중간 단계가 있는데 아직 못 찾은 것입니까? 아직 없기 때문에 원래 없기 때문에 못 찾은 것입니까? 확실한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증거는 그것들이 종류대로 발견된다는 것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보다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E.H. 컬버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re are no known intermediate stages between bat and insectivores. insectivore가 이제 쥐와 같은 그 곤충 잡아먹고 사는 그런 설치류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 박쥐와 그 땅 위에 있는 그런 동물들 사이에는 intermediate, transitional form, missing link 똑같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일치를 해요. 공룡의 진화, 공룡 내부의 가계도, 그리고 공룡 사이와 공룡과 조류 사이의 그런 중간 단계들도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쥐와 이런 것들은 보다 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런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그 미스테리가 잘 풀릴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1절에서 So God created the great creatures of the sea and every living thing with which the water teems and that move about in it,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every winged bird, every winged bird, according to it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날짐승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According to their kind. 그러니까 종류대로, 박쥐는 박쥐대로 창조하셨고 새는 새대로 창조하셨고 공룡은 공룡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르면 5일째 되는 날 날짐승을 만드셨고 6일째 되는 날 공룡을 포함한 들짐승들과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런 공룡 화석이나 조류 화석을 살펴볼 때 종류대로 정말로 창조되고 중간 단계가 없구나, 있는 것이라고 많이 발표되는 것도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중간 단계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에 카툰대로 What we see in God's Word agrees with what we read in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와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종류대로 발견되는 이 화석들, 그리고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 논리적, 과학적 근거가 허약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그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1시간 거의 반가량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해부학적인 그런 지식들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오랫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